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다가 나이나 경력 조건에서 막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정확히 보면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40점이면 면허가 멈추는데 신호위반 한 번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숫자들을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통운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필수 문제 2탄입니다. 지난 편에서 50문제를 정리했고 오늘은 93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과목 순서는 지난 편과 같습니다. 법규 11문제, 안전운행 11문제, 화물취급 11문제, 운송서비스 10문제입니다. 지난 편이 속도와 거리, 적재기준 같은 기본 숫자였다면 오늘은 기사님이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하실 때 부딪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응시조건, 계약, 벌점, 그리고 방어운전입니다. 시험에도 나오고 현장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51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1번째는 법규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총점의 50% 이상 득점, 2번 총점의 60% 이상 득점, 3번 총점의 70% 이상 득점, 4번 총점의 80% 이상 득점.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총점의 60% 이상입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80문제 기준으로 48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락이 없습니다. 한 과목을 아무리 못 봐도 총점만 넘으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학습 팁을 드리면 이 과목 중에 문제 수가 많은 법규 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해두면 합격이 훨씬 쉬워집니다. 52번째가 법규입니다. 화물운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몇 세일까요? 1번 만 18세 이상, 2번 만 20세 이상, 3번 만 25세 이상, 4번 만 16세 이상.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만 18세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 단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다만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운전 경력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건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단다는 규정은 없고 고령이신 경우 적성검사 요건이 추가될 뿐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아래로는 18, 위로는 제한 없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계속 운행하시려면 정기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53번째도 법규입니다.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운전경력 요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허 취득 후 3년 경과, 2번 경력 요건이 없다, 3번 2종 보통 이상 면허 취득 후 2년 경과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 1년 이상, 4번 대형 면허 필수 소지.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두 갈래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면허를 딴 지 2년이 지났으면 되고 이미 사업용 차량을 몰아보신 분은 1년이면 됩니다. 영업용으로 일해보신 경력을 절반으로 쳐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형 면허가 필수는 아닙니다. 12톤 미만 화물차는 일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일반은 2년, 사업용은 1년. 실무 팁 드립니다. 여기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합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험 접수 전에 이것부터 받아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니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 54번째도 법규입니다.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받으려면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1번 4시간, 2번 16시간, 3번 교육 없이 바로 발급된다, 4번 8시간.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8시간입니다. 필기시험에 붙었다고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합격자 교육 8시간을 마치셔야 발급됩니다. 와,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자격을 따는 길도 있는데 그건 16시간입니다. 시험을 보면 8시간, 체험교육으로 가면 16시간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시험 보면 8, 체험으로 가면 16. 실무 팁 드립니다. 합격 후 교육까지 마치셨으면 화물협회에 취업 신고까지 해야 실제로 영업용 차를 몰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이 끝이 아니라 교육과 신고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55번째도 법규입니다. 12톤 이상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필요한 면허는 무엇일까요? 1번 일종 대형 면허, 2번 2종 보통 면허, 3번 일종 보통 면허, 4번 특수 면허.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톤급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톤 이하는 2종 보통으로도 되고 12톤 미만까지는 일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12톤 이상부터 일종 대형이 필요하고 트레일러를 끄시려면 특수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과 면허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격증이 있어도 면허 종류가 안 맞으면 그 차를 못 몹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12톤이 대형 면허의 문턱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지입 상담을 받으실 때 차종부터 정하고 면허를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차를 놓칩니다. 56번째도 법규입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화물차가 의무가입이다. 2번 10톤 이상만 의무가입이다. 3번 5톤 미만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4번 의무가입 제도가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톤이 기준선입니다. 그 미만 차량 소유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은 이름 그대로 싣고 있는 짐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람이나 차량 피해는 자동차 보험이 맞고 짐은 이 보험이 맞습니다. 소형차로 고가 물품을 나르시는 분들은 의무가 아니어도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소형 배송이 물건값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사람은 대인, 남의 차는 대물, 실은 짐은 적재물. 그리고 5톤이 의무의 경계선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계약하실 때 이 보험을 누가 드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드는지 기사님이 드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57번째도 법규입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 대수는 몇 대 이상일까요? 1번 5대 이상, 2번 10대 이상, 3번 20대 이상, 4번 대수 제한이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20대 이상입니다. 일반 화물은 20대 이상을 갖춰야 허가가 납니다. 개인 화물은 기사님이 직접 한 대를 운전하는 형태로 따로 구분됩니다. 같은 운송사업 안에서도 규모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일반 화물은 20대, 개인 화물은 1대. 실무 팁 드립니다. 지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 허가를 가진 회사에 차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허가 상태가 곧 기사님의 운행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사업 정지를 받으면 소속 기사님 일도 함께 멈춥니다. 58번째도 법규입니다. 위수탁 계약, 즉 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2번 계약서가 필요 없다. 3번 회사가 원할 때만 작성한다. 4번 구두 합의로 충분하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법은 서면 계약을 요구하고 표준 위수탁 계약서라는 양식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임 지급 시기, 계약 기간, 차량 소유 관계가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지입 계약은 반드시 서면, 환불은 내 손에. 실무 팁 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환불을 챙기십시오. 회사에만 있고 기사님에게 없는 계약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59번째도 법규입니다. 위수탁 차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계약 만료 후 언제든지, 2번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 3번 계약 만료 당일, 4번 정해진 시기가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기간이 오늘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기사님이 갱신을 요구하시면 회사는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는 전체 계약 기간 6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면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그리고 6년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두시고 5달 전쯤 알람을 맞춰두십시오. 권리는 아는 사람이 씁니다. 요구하실 때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 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60번째도 법규입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 전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2번,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3번,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4번, 기사가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회사가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침묵이 기사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드문 조항입니다. 다만 기사님이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신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회사가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통지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들으셨다면 문자로라도 남겨두십시오. 61번째, 법규 마지막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임 및 요금을 정할 때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1번, 아무 절차가 없다. 2번, 화주가 정해준다. 3번, 매년 경매로 정한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운임과 요금은 신고사항입니다. 바꿀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차에 갖춰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당한 운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툴 근거도 없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배차받은 운임이 계약서나 신고 내용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정산할 때 말씀하시면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법규 11문제입니다. 이제 안전운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번째는 안전운행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1번 시속 20km, 2번 시속 40km, 3번 시속 30km, 4번 시속 50km.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속 30km입니다. 배송 코스에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매일 지나시게 됩니다. 이 구간은 단속 카메라도 많고 사고가 나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어린이는 30, 예외 없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이 구간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새벽 배송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63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다음 중 서행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2번 철길 건널목 앞, 3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철길 건널목은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서행 장소는 이렇게 묶으십시오. 구부러진 부근,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구부러지고 오르막 넘고 내리막이면 서행, 건널목은 정지. 실무 팁 드립니다. 가파른 내리막은 지난 편에서 배운 페이드 현상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서행 규정이 있는 이유가 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는 내리막에서 밀리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규정 속도 아니어도 브레이크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64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난다. 2번 경적을 울리며 지난다. 3번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 4번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건널목 앞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와 소리를 확인한 뒤 건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화물차 기사님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거나 경보음이 울리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물차는 길고 무거워서 중간에 멈추면 빠져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건널목은 멈추고 보고 듣고 나서 건넙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건널목 앞에 앞차가 서 있으면
내 차가 건널목 안에 걸치지 않을 만큼 공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앞차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그 안에 갇힙니다. 65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방어운전의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조건 양보하며 소극적으로 다니는 운전. 2번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사고를 미리 막는 운전. 3번 법규만 지키면 되는 운전. 4번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운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방어운전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양보하는 운전이라고 답하시는데 시험에서는 그 답이 틀립니다. 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내 안전은 내가 만든다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상대가 신호를 어길 수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방어운전은 참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것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가 난 뒤에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자체를 없애는 게 방어운전입니다. 지금까지 15문제를 풀었습니다. 법규 11문제를 끝냈고 안전운행에 들어와 4문제를 봤습니다. 응시 조건과 계약 관련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헷갈리는 것은 나중에 해설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서 66번째 문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66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운전행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1번 조작, 2번 결정, 3번 인지, 4번 예측.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인지입니다. 운전행동은 인지, 예측, 판단, 조작 순으로 이어집니다. 못 봤으면 예측도 판단도 조작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조작 실수가 아니라 못 본 데서 시작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인지, 예측, 판단, 조작 순서의 맨 앞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 골목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고 미리 그려보는 것까지가 인지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시선을 한 곳에 오래 두지 마시고 앞, 거울, 옆을 계속 돌려가며 보십시오. 한 곳을 오래 보면 나머지가 비어버립니다. 67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체가 커서 승용차보다 사각이 넓다. 2번 거울만 보면 사각은 전부 없어진다. 3번 오른쪽이 왼쪽보다 사각이 크다. 4번 바로 앞 낮은 위치도 잘 보이지 않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거울로는 다 못 봅니다. 특히 조수석 쪽 바로 옆은 거울에도 안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바꾸실 때는 거울을 본 뒤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어깨 확인이라고 합니다. 화물차는 앞쪽도 문제입니다. 운전석이 높아서 차 바로 앞에 낮은 것들이 안 보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출발 전에 차 앞을 한번 눈으로 훑고 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이나 작은 장애물은 앉아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후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만 믿지 마시고 좁은 곳에서는 내려서 한번 보고 시작하십시오. 68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앞차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방어운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세대에서 4대 앞상황까지 보며 여유를 둔다. 2번 앞차에 바짝 붙어 시야를 좁힌다. 3번 앞차가 급정지하면 그때 대응한다. 4번 앞차만 보고 따라간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앞차 한 대만 보면 그 차가 서는 순간 선택지가 없습니다. 몇 대 앞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미리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안전거리를 배웠는데 거리를 확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마시고 나누어 밟으십시오. 뒷차가 알아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앞차 너머를 보고 브레이크는 나누어 밟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앞차가 대형차라서 시야가 막힐 때는 차로를 바꾸거나 거리를 더 벌리십시오. 안 보이는 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69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다른 차가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들려 할 때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번
속도를 줄여 공간을 만들어준다. 2번 경적을 길게 울린다. 3번 가속에서 막는다. 4번 상향등으로 위협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 화물차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차가 무리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사님 차를 못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배운 것처럼 화물차는 사각이 넓어서 상대 쪽에서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막으려고 가속하면 그 순간 접촉이 일어납니다. 몇 초 양보와 며칠 정지를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막으면 사고, 열어주면 몇 초입니다. 70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방어운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적을 울리며 통과한다. 2번 속도를 높여 빨리 빠져나간다. 3번 우선권이 있으면 그대로 진입한다. 4번 우선권과 관계없이 양보를 전제로 접근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권은 사고가 난 뒤에 과실을 따질 때 쓰는 개념입니다.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우선권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그대로 부딪히. 앞에서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는 서행장소라고 배웠는데 방어운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서행하면서 상대가 멈출지 볼 준비까지 하는 겁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골목 교차로에서는 차 앞부분을 조금씩 내밀어 상대에게 내 존재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71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뒷차가 지나치게 가까이 따라붙을 때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번 급제동으로 경고한다. 2번 속도를 크게 올려 멀어진다. 3번 무시하고 그대로 간다. 4번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알리고 앞쪽 여유를 더 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급제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뒷차가 화물차 뒤를 들이받으면 피해가 매우 큽니다. 브레이크 등만 살짝 보여주고 대신 내 앞의 거리를 더 벌리십시오. 뒤가 가까울수록 앞에서 여유를 만들어야 급하게 설 일이 없어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뒷차가 계속 붙으면 안전한 곳에서 먼저 보내십시오. 이기려 하실 일이 아닙니다. 72번째 안전운행 마지막입니다. 방어운전 습관을 기르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사고 경력이 쌓이면 저절로 생긴다. 2번 매운행에서 위험을 예측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3번 사고가 난 뒤에 배우면 된다. 4번 차량 성능을 좋게 하면 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방어운전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 골목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저 차가 갑자기 설 수 있다. 이렇게 미리 그려보는 연습이 쌓여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경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하신 분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오늘 운행에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저녁에 한 번만 되짚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다음에 몸을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안전운행 11문제입니다. 이제 화물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번째는 화물치급입니다. 냉동 화물을 적재할 때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빈틈없이 꽉 채워 싣는다. 2번 문 쪽에 몰아서 싣는다. 3번 냉기가 돌도록 공간을 남기고 싣는다. 4번 바닥에 밀착시켜 싣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공간을 남기고 싣는 것입니다. 짐은 빈틈없이 채우는 게 좋다고 배우셨을 텐데 냉동은 반대입니다. 냉동탑은 찬 공기가 돌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라 꽉 채우면 공기가 막혀 안쪽 화물부터 녹습니다. 바닥에 그냥 붙여도 밑면에 냉기가 안 갑니다. 지난 편에서 배운 좌우 균형과 함께 냉동은 사방에 기를 내주는 적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온도는 상차할 때, 중간에 하차할 때 3번 확인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분쟁이 생기면 그 기록이 기사님을 지켜줍니다. 74번째도 화물치급입니다. 컨테이너를 세시에 올린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잠금 장치 4곳의 체결 상태. 2번 컨테이너 도색 상태. 3번 컨테이너 제조 연도. 4번 컨테이너 내부 온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잠금 장치 4곳의 체결 상태입니다. 셰시 모서리에는 컨테이너를 물어주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잠그지 않으면 컨테이너가 그냥 얹혀만 있는 상태로 도로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 편에서 결박은 출발 전과 운행 중에 점검한다고 배웠는데 컨테이너는 그 결박이 잠금 장치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컨테이너는 실은 게 아니라 잠근 것까지가 상차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곳을 손으로 만져 확인하십시오. 잠긴 것처럼 보여도 반쯤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은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75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위험물 운반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량 뒤쪽에만 붙인다. 2번 운전석 안에 보관하면 된다. 3번 야간 운행 때만 붙인다. 4번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붙인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지는 기사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소방대원인데 그분이 이 표지를 보고 물을 뿌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뒤에만 붙어 있으면 정면으로 다가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접근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위험물 표지는 나를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남을 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려지면 안 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적재한 문을 열어둔 채 작업하다 보면 표지가 접혀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표지가 다시 보이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76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위험물 운반 중 잠시 차를 세워 쉬어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지정된 위험물 주차구역, 2번 통풍이 잘 되는 외곽 공터, 3번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4번 관리자가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씨도 함께 피해야 합니다. 암기 드립니다. 위험물은 사람에게서 멀리, 불씨에서 멀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자리가 정해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위험물을 싣고 있는 날은 평소 습관대로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식당 앞에 대지 마십시오. 식당 뒤편에는 대개 화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일 편한 자리가 그날은 제일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77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윙바디 차량에서 윙을 여닫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평지에서 작업한다. 2번 강풍이 불어도 활짝 열어둔다. 3번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4번 상부에 전선이 없는지 확인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윙은 넓은 판이라 바람을 그대로 받습니다. 강풍에 활짝 열어두면 바람이 밀어서 차가 흔들리고 심하면 윙이 꺾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열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닫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쪽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윙은 위로 열리기 때문에 전선이나 처마에 걸리는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난 편에서 상하차 전에는 끄고 채우고 받친다고 배웠는데 윙바디는 여기에 위를 본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작업 전 고개를 들어 위를 한번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2초면 됩니다. 78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배송지에 도착해 적재한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객의 연락처, 2번 다음 배송지까지의 거리, 3번 적재함 도색 상태, 4번 화물이 문 쪽으로 쏠려 있는지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운행 중에 화물은 반드시 조금씩 움직입니다. 급제동 한 번이면 뒤쪽으로 쏠립니다. 그 상태에서 문을 활짝 열면 짐이 쏟아지면서 사람을 덮칩니다. 그래서 문은 조금 열고 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지난 편에서 결박은 출발 전과 운행 중에 점검한다고 배웠는데 마지막 점검 시점이 바로 문을 여는 이 순간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문은 조금 열고 먼저 본다. 실무 팁 드립니다. 쏠려 있으면 혼자 받치려 하지 마시고 문을 다시 닫은 뒤 정리하십시오. 손으로 버티다가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79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1번 화물을 하나씩 낱개로 옮기는 방식, 2번 화물을 표준 단위로 묶어 취급하는 방식, 3번 화물차 연비를 관리하는 방식, 4번
운행 경로를 자동으로 정하는 방식.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유닛은 단위, 로드는 짐입니다. 짐을 정해진 단위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낱개로 100개를 옮기면 100번 손이 가는데 팔레트에 묶어 놓으면 지게차가 한 번에 옮깁니다. 그래서 하역 시간이 줄고 파손도 줄고 사람도 덜 다칩니다. 지난 편에서 팔레트 어그쌓기를 배웠는데 그 팔레트가 바로 이 시스템의 기본 단위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낱개로 100번 들 것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이 유닛 로드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팔레트 물량인지 낱개 물량인지에 따라 상하차 시간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배차 받으실 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하루 일정이 맞습니다. 80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팔레트의 규격은 무엇일까요? 1번 800mm 곱하기 800mm, 2번 1200mm 곱하기 800mm, 3번 1500mm 곱하기 1500mm, 4번 1100mm 곱하기 1100mm.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1100mm 곱하기 1100mm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거를 T일형으로 부릅니다. 정사각형이면 방향을 돌려도 크기가 같아서 적재할 때 배치가 자유롭습니다. 이 규격이 정해져 있어야 트럭 적재함도, 창고 선반도, 컨테이너도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우리나라 팔레트는 1100에 1100 정사각형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5톤 윙바디에 이 팔레트가 몇 장 들어가는지 기억해 두시면 물량 이야기할 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서른 문제를 풀었습니다. 법규와 안전운행을 모두 마쳤고 화물 취급도 8문제를 봤습니다. 이에 13문제가 남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화물 취급 마무리와 운송 서비스입니다. 특히 벌점과 과태료는 기사님 면허가 걸린 내용이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어서 81번째 문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81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컨테이너 물량에서 TEU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 2번 4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 3번 컨테이너의 무게 단위, 4번 컨테이너 운임의 단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삼은 환산 단위입니다. 40피트짜리는 FU라고 하고 TEU로 치면 2개입니다. 항만에서 물동량을 말할 때 전부 이 단위를 씁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컨테이너를 하나의 잣대로 세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TU는 20피트, FU는 40피트. 앞글자가 20이고 40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배차 받을 때 TEU 개수를 들으시면 차가 몇 대 필요한지가 바로 나옵니다. 다만 무게는 별개입니다. 부피가 차도 무게가 남거나 무게가 차도 부피가 남는 경우가 있어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82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일반 팔레트화란 무엇일까요? 1번 팔레트를 한 종류로만 쓰는 것, 2번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같은 팔레트로 그대로 운반하는 것, 3번 팔레트를 매번 새 것으로 바꾸는 것, 4번 팔레트를 쓰지 않고 낱개를 옮기는 것.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은 중간에 짐을 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장에서 팔레트에 실은 그대로 트럭에 오르고 창고에 들어가고 매장까지 갑니다. 중간에 옮겨 담을 때마다 시간이 들고 짐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배운 유닛로드 시스템을 운송 전체로 넓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한번 실으면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이 방식은 빈 팔레트를 회수하는 것까지가 일입니다. 회수 조건을 계약할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사님이 떠안게 됩니다. 12번째, 화물 취급 마지막입니다. 화물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린다. 2번 화물을 몸에 가까이 붙인다. 3번 무거운 것은 둘이 나눠 든다. 4번 허리를 굽힌 채 비틀어 든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가장 위험합니다. 굽히기만 하거나 비틀기만 하면 몸이 견디는데 두 개가 동시에 오면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지난 편에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채 다리 힘으로 든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그 반대가 왜 위험한지를 보신 겁니다. 화물을 몸에서 멀리 들면 같은 무게라도 허리가 받는 힘은 몇 배가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굽히고 비틀면 그날로 끝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아프고 나서 조심하면 늦습니다. 요통은 한 번 오면 평생 갑니다. 84번째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2번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3번 과태료가 항상 더 비싸다. 4번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은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으니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때는 벌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돼 신분증을 보이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오고 벌점도 함께 붙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카메라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실무 팁 드립니다. 고지서가 오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과태료 쪽이 금액은 조금 더 비싸도 벌점이 없습니다. 기사님처럼 면허가 곧 생계인 분은 몇만 원 더 내더라도 벌점을 피하는 쪽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85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벌점이 몇 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요? 1번 20점, 2번 60점, 3번 40점, 4번 100점.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40점입니다. 한 번에 40점을 받아도 정지고 조금씩 쌓인 벌점이 합쳐서 40점을 넘어도 정지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1점이 하루입니다.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동안 운전을 못합니다. 기사님에게는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40점이면 40일, 점수가 곧 날짜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아무 위반이 없을 때 소멸됩니다. 조금 남았을 때 조심하면 지워집니다. 반대로 39점에서 15점짜리 하나를 더 받으면 그 순간 정지로 넘어갑니다. 86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은 몇 점일까요? 1번 5점, 2번 30점, 3번 60점, 4번 15점.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15점입니다. 15점짜리를 묶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앞에 문제에서 40점이면 정지라고 했으니 15점짜리를 3번 하면 45점이 되어 정지입니다. 1년에 3번이면 면허가 멈춥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신호위반은 15점, 3번이면 면허가 멈춥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배송 시간에 쫓겨 노란불에 밀어붙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난 편에서 황색 신호는 교차로를 비우라는 신호라고 배웠는데 정지선 앞이었다면 서는 게 맞습니다. 87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다음 중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위반은 무엇일까요? 1번 중앙선 침범, 2번 안전거리 미확보, 3번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번 정지선 위반.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30점짜리도 웃음으로 외우십시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40km 초과,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입니다. 화물차 기사님이 특히 조심하실 것이 갓길입니다. 막히면 갓길로 빠지고 싶어지는데 그 한 번이 30점입니다. 두 번이면 곧바로 면허 정지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 미확보는 10점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위반의 무게가 점수로 나타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중앙선과 갓길은 30점, 두 번이면 끝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갓길은 고장차와 사고 처리 차량이 서는 자리입니다. 통행 목적으로 들어가면 벌점만 문제가 아니라 정차 중인 차와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88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1년간 누산 벌점은 몇 점일까요? 1번 80점, 2번 121점, 3번 300점, 4번 201점.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1점입니다. 세 가지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입니다. 셋 중 하나만 넘어도 취소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무게가 다릅니다.
정지는 기다리면 돌아오지만 취소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공사 자격도 같이 잃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1년은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실무 팁 드립니다. 정지 한 번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점수 관리가 훨씬 빡빡해집니다. 첫 정지를 막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89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점은 절대 줄일 수 없다. 2번 벌금을 더 내면 줄어든다. 3번 회사에 요청하면 삭제된다. 4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벌점에서 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점을 받고 나서 찾으면 늦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오늘 통화 마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벌점부터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모르고 계신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밤에 도로를 운행할 때 화물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내 조명등, 2번 전조등, 3번 차폭등, 4번 번호등.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실내 조명등입니다. 야간에 켜야 하는 등은 밖에서 내 차를 알아보게 하는 등입니다. 전조등으로 앞을 비추고 차폭등과 미등으로 차의 폭과 위치를 알리고 번호등으로 번호판을 밝힙니다. 실내 조명등은 승합차와 여객 운송용 승용차만 대상이라 화물차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간에 실내등을 켜면 유리에 비쳐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화물차 기사님이 특히 신경 쓰실 곳은 뒤쪽입니다. 짐을 싣고 내리다 보면 후미등이나 번호등이 깨지는데 앞에 앉아 계시니 본인은 모르십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전조, 차폭, 미등, 번호등, 밖을 향한 등만 의미입니다. 91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행 전 일상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전자가 직접 실시하는 점검이다. 2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수준이다. 3번 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점검이다. 4번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 후 운행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상점검은 이름 그대로 매일 기사님이 직접 하시는 점검입니다. 정비업소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차를 한 바퀴 돌면서 타이어에 못이 박히지 않았는지, 등이 다 들어오는지, 바닥에 기름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상을 발견했으면 정비를 받고 나서 운행합니다. 일단 가보자는 판단이 사고가 됩니다. 암기팁 드립니다. 일상점검은 내가 매일 눈과 손으로 주체와 주기와 방법이 한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92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배송 예정 시간을 고객에게 안내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정확히 몇 시 몇 분이라고 못 박는다. 2번 시간은 알려주지 않는다. 3번 여유를 둔 시간대로 안내하고 변동 시 다시 알린다. 4번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말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 사정은 기사님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분 단위로 못 박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5분만 늦어도 불만이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빠르게 말하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신뢰를 깎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처럼 폭을 두고 안내하시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난 편에서 지연은 예상되는 즉시 연락한다고 배웠는데 애초에 폭을 두고 약속하면 그 연락 자체가 줄어듭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약속은 넓게, 연락은 빠르게. 실무 팁 드립니다. 하루 코스를 짜실 때 이동 시간에 20% 정도 여유를 미리 넣어 두십시오. 그 여유가 없으면 앞이 밀릴 때 뒤가 전부 무너집니다. 93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고 후 고객에게 연락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책임 소재가 정리될 때까지 알리지 않는다. 2번 상대 차량 과실이라고 먼저 설명한다. 3번 회사에서 연락하도록 미룬다. 4번 사실을 알리고 처리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고객이 알고 싶은 것은 누구 잘못인지가 아니라 내 짐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과실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변명으로 들립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화물 상태, 앞으로의 절차, 예상 일정 이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기사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맡기십시오.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말한 한마디가 나중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준비한 43문제 여기까지입니다. 법규 11문제, 안전운행 11문제, 화물취급 11문제, 운송서비스 10문제, 지난 편에 50문제와 합치면 93문제를 정리하신 겁니다. 지난 편이 도로 위의 기본 숫자였다면 오늘은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응시 조건과 계약, 벌점, 그리고 방어운전입니다. 시험이 끝나도 계속 쓰이는 것들이니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저희 하나로통운은 좋은 코스가 나올 때마다 기사님께 먼저 안내드립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첫 운행까지 초보 기사님도 교육과 배차를 지원해드리니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1811-1848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문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탄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로통운이었습니다.